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 오늘 아스피린 프로젝트 3부 복용법에 대해서 진행하는 날인데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그래서 어떻게 복용하라는 거예요? 이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내용도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 나도 복용해 볼 수 있겠구나 하신다면 1부, 2부를 꼭 시청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아스피린이라는 게 어떤 약인지를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문제없이 복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부, 2부 시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도 또 당부드리는 거는 이 복용법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지루하시더라도 복용하실 의향이 있는 분들은 꼭 끝까지 꼼꼼하게 시청을 해 주시기를 정말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진행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 이제 아스피린이라는 약, 이 항혈소판 약, 이 약이 암이 전이하거나 암이 성장할 때 이걸 좀 막아줄 수 있다. 1부, 2부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눴고요. 자, 오늘 이제 아스피린 복용법 들어가는데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복용법은 기본적으로는 지금 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에드 아스피린이라는 임상, 거기서 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가장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걸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스피린이란 약은요, 전 세계적으로 일반의 약품이에요.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약국이 아니라 아예 그냥 마트 같은 데서 구매할 수 있는 OTC 상품으로 분류가 돼 있는 약이거든요. 자, 그 정도로 너무 오랫동안 100년 이상 사용되어 온 약이고, 일반의 약품으로 그냥 우리가 마트에서 구매할 정도라는 거는 안전성이 있다는 약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 어떻게 복용하면 되고 누가 대상이고 그 다음에 부작용이 어떤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지 이 이야기를 오늘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자, 아스피린은요, 여러분 100mg짜리가 있고 500mg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스피린이라는 약이 맨 처음에 왜 만들어졌다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진통, 소염, 해열 작용을 위해서 만들어진 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작용을 위해서 드실 때는 500mg 고용량을 드셔야 돼요. 그런데 이 아스피린이 해열, 진통, 소염 작용으로 사용된 이후에 몇십 년이 지난 이후, 거의 70년이 지난 이후에 이 아스피린이 항혈전 작용, 항혈소판 작용이 있다는 게 기전으로 밝혀졌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밝혀졌는데 이 항혈소판, 항혈전 작용을 위해서 드실 때는 500mg 고용량을 드실 필요가 없고 100mg 이하의 저용량으로도 충분히 혈전을 막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뇌졸중 한번 왔던 분들이라든지 심근경색 왔던 분들이 2차 예방을 위해서 항혈전 작용으로 드실 때 모든 분들이 드시는 용량은 보통 100mg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부, 2부에서 제가 아스피린이 여러분들 항암 작용, 전이를 막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전이 혈소판을 억제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마찬가지로 항암 작용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드실 때는 혈소판을 억제하는 저용량으로도 충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용하는 방법은 사실 굉장히 쉬워요. 하루에 한 번 100mg을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식후에 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아침 식사 후에 드시던지 점심 식사 후에 드시던지 그냥 같은 시간대에 드시면 됩니다. 100mg의 약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스피린이 일반의 약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의사의 처방 없이 사실 약국에서 구매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약국에 가셔서 아스피린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은 보통 아스피린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주실 수 있으세요. 왜냐면요, 여러분 사실 아스피린이라는 이름은 성분명이 아니라 독일 바이에사가 만든 최초의 아스피린 상품명이에요. 실제로 아스피린의 성분명은 아세틸 살리실릭 애시드라고 하거든요. 이 성분명을 가진 모든 약들을 우리는 그냥 다 아스피린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실은 바이에사의 약이 아스피린인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보령제약에서는 아스트릭스, 그 다음에 또 어떤 회사에서는 뭐 아스피린 프로텍
다이어트 막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것이든 큰 상관은 없고 보통 이제 100mg 아니면은 약국에서 이제 80mg도 팔거든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충분히 항혈전 작용 있는 용량이어서 80이든 100mg이든 구매해서 하루에 한 번씩 드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약은 누가 드시면 되냐?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 잘 들어주셔야 돼요. 이 약을 드셨을 때 득이 더 많은 분들이 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득이 많을 것이 예상되는 분들은 사실 어떤 분들이냐면 모든 암에 있어서 3기 환자분들, 그 다음에 4기 환자분들이세요. 이 4기 환자분들이라는 거는 이제 전이암 환자분들이죠. 처음에 그렇게 진단을 받으셨거나 아니면 치료 과정에서 전이암이 되신 분들, 이분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3기 같은 경우는 표준 치료를 받고 나서 이 이후에 2년 이내에 전이암이 발생될 확률이 매우 많은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드셔보실 수 있겠죠. 근데 3기, 4기가 아니지만 이분들은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분들이 누구냐면 췌장암 또는 담관암 환자분들 1기, 2기 환자분들이세요. 제가 다른 암은 1기, 2기도 드세요 이렇게 말 안 하는데 췌장암이나 담관암 환자분들은 1기나 2기로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라도 드셔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이유는 이분들 같은 경우는 1기나 2기여도 전이암 재발이 너무 많은 경우의 암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치료 약제들이 뚜렷이 좋은 것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췌장암이나 담관암 환자분들이라면 1기, 2기라도 드시는 게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대상을 이야기했고요. 이 다음은 어떤 식으로 언제 드시면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먼저는 제가 4기 전이암 환자분 먼저 이야기할게요. 이 전이암 환자분들이 애로사항이 있어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지속적으로 계속 항암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암을 보통 멈추지 않고 계속 하시기 때문에 자, 이분들은 아스피린을 어떻게 드시면 되냐면요. 자, 아스피린이라는 약은 혈소판의 수치를 낮추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스피린이라는 약은 혈소판의 기능을 억제하는 약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항암이 혈소판의 수치를 낮추는 약이 포함되어 있는 분들은 아스피린을 드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그 기준을 이 에드아스피린이라는 임상 거기선 보통 어떻게 두었냐면 항암을 하는 경우에 새로운 항암을 시작하고 나서 6주가 지난 이후에 6주가 지난 이후에 피검사에서 혈소판이 마이크로 리터당 10만 개 이하면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0만 개 이상인 분들만 혈소판의 수치를 항암제가 10만 개 이상 유지할 수 있는 항암을 하시는 분들만 아스피린을 드셔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4기 환자인데 항암을 하다가 약이 바뀌는 경우도 있잖아요. 약이 바뀌었을 때는 당연히 아스피린을 복용을 끊었다가 6주 이후에 피검사에서 혈소판 수치가 10만 개 이상인 거를 확인한 이후에 다시 시작해 보실 수 있다. 자, 아니면은 우리 이제 항암제 설명할 때 부작용 다 이야기해 주잖아요. 근데 그 부작용에 혈소판 수치를 낮춘다라고 되어 있으면은 드시지 않아야 됩니다. 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혈소판 수치가 중요하다. 항암을 계속 하시는 분들한테 4기 환자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3기 환자분들 말씀드릴게요. 3기 환자분들은 표준 치료가 끝난 이후에 5년 동안 복용하시면 돼요. 자, 에드아스피린이란 임상에서 그렇게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럼 3기 환자분들은 보통 어떤 식의 표준 치료를 하시냐면, 자, 우리나라는 현재 대부분 3기면은 선항암을 먼저 하세요. 자, 그리고 수술하시죠. 자, 이때까지는 아스피린 복용 안 하고 수술 끝나고 6주가 지난 이후에 복용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도 기억하세요. 수술 끝나고 6주가 지난 이후에 복용한다. 왜냐하면 혹여라도 수술한 봉합자리나 이런 데에서 출혈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수술 끝나자마자 드시는 거 아니고요. 수술 끝나고 6주는 지난 이후에 당연히 혈액 검사 했는데 별 문제 없는 경우 그때 그 다음에 당연히 혈소판 항상 10만 개 이상 마이크로 리터당 10만 개 이상이 유지될 때 여러분들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은
자, 저는 수술 먼저 하고 이후에 항암을 해요. 자, 그런 분들은 그냥 항암 다 끝나고 그러고 나서 시작하시면 되고, 수술을 먼저 하고 이후에 항암하는 경우는 항암 끝나고 나서요, 4주 정도 되셨을 때 혈액 검사 한번 해보셔야 돼요. 혈액 검사 하시고, 자, 혈소판 수치 문제 없을 때 10만 개 이상일 때 그때 4주 지나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복용한다고요? 5년. 자, 표준 치료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5년은 복용하시는데, 자, 5년은 복용 못 하시는 경우에는 적어도 정말 2년은 복용하셔야지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연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표준 치료 끝나고 복용하는 거는 단기간 복용하는 건 사실 아니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준 치료 끝나고 적어도 2년, 이 정도 복용하는 거, 2년에서 5년까지. 자, 췌장암이나 담간암 1기, 2기 환자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이분들도 표준 치료 끝나고 나서 이제 5년간 복용하는 거를 기준으로 하시면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이 췌장암 환자분들이에요. 이 췌장암은 정말 너무도 전이암으로 많이 가요. 그런데 여러분 제 영상 1부, 2부를 보셨다면, 특히 2부에서 제가 아스피린이 어떤 식으로 전이암으로 가는 거를 막는가, 이 이유에 대해서 제가 영상한 걸 보셨다면, 아스피린이 전이암으로 가는 거를 막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시간은 사실 눈에 보이는 암이 제거되지 않은 그때예요. 그래서 이제 췌장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진단 받자마자 드시는 게 더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단 받자마자 드시더라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항상 그 혈소판이에요. 혈소판이 자, 마이크로 리터당 10만 개 이상인 경우에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직 검사라든지 아니면 내시경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수술이라든지 항상 이렇게 침습적인 어떤 시술을 받을 때는 출혈의 위험 때문에 아스피린은 반드시 그 시술 전 일주일 전에는 복용을 끊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진단 받자마자 나 췌장암이래, 그래서 진단 받자마자 시작하실 수는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직검사 날짜가 잡힌다 그러면 그 전에 일주일 전에는 반드시 복용을 끊으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조직검사 이후에 만약에 항암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항암이 혈소판 개수 10만 개 이상이 유지되는 거가 확인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설명을 들었을 때 이게 혈소판 수치를 낮추는 게 아니다 라고 했을 때만 여러분들 안전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요. 췌장암도 수술을 하고 나서 할 때는 수술 이후에는 6주가 지난 다음에 아스피린 시작하시는 거 당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분들이 드시면 되는지, 그 다음에 용량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다음 드실 때 자, 항암이나 수술을 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드시면 되는지 말씀드렸잖아요. 자, 네 번째, 보다 안전하게 드시기 위해서 이 에드아스피린 임상에서는 어떤 식으로 아스피린을 드셨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표준 치료가 끝나고 나서 처음 아스피린을 드시게 된다 이러면은 처음 복용을 해서 8주간은 이어서 계속 드세요. 자, 이 8주간은 뭐냐면 나에게 어떤 부작용이 올 수 있나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8주 동안 시행을 하고 나서 큰 부작용이 없고 내가 이 약을 매일 먹는 게 큰 문제 없을 것 같다, 이런 사람들만 그 이후에 5년간 이 약을 복용하는 것을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선은 8주간을 복용을 하시고 부작용을 살펴본 다음에 이거를 계속 진행할지 아닐지 보면 되는데, 자, 그러면 아스피린 부작용은 어떤 게 있을 수 있나? 여러분 아스피린을 드시면요, 자, 10% 이상, 그러니까 많은 경우죠, 오는 부작용이 뭐냐면 위장관 장애예요. 그러니까 속쓰림, 명치 통증, 그다음 소화불량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10% 이상이니까 요거는 상당 부분 오실 수 있는 부작용이에요. 그래서 식후에 보통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에서 10% 사이에 올 수 있는 부작용이 뭐가 있냐면 이 귀울림이 올 수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원래도 이명이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그게 더 심해지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확인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1에서 10% 사이에 이명이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천식이 원래 있던 분들이 천식
천식이 조금 더 악화된다든지 그런 증상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만약 내가 원래 천식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게 지금 더 악화되나? 그거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부작용들은 생명을 위협하는 부작용이 아니죠. 이거는 이런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이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것만 따지면 되는데요. 자, 그 다음 부작용. 자, 1% 미만에서 출혈이 날 수 있어요. 자, 이 부작용이 항상 아스피린을 드실 때 우리가 우려하는 부작용이에요. 그런데 이 아스피린은요, 전 세계적으로 이 심혈관 질환, 뇌졸중 이런 것 때문에 임상이 너무도 많이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아스피린을 장기간 복용하는 임상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돼서 사실 데이터가 다 나와 있어요. 너무도 많은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이 출혈의 위험은 보통 장기간 복용했을 때 와요. 근데 이 출혈 중에서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출혈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위장관 출혈하고 뇌출혈이 있거든요. 근데 위장관 출혈은 사실 이것 때문에 생명이 위험하진 않아요.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출혈은 뇌출혈입니다. 근데 이제 임상 연구를 봤더니요, 장기간 복용하는 분들 10년 이상, 거의 15년 가까이, 왜냐면은 뇌졸중이 한번 온 다음에 예방 차원에서 거의 평생 드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10년 이상 장기간 복용하는 분들에게 0.2% 미만에서 위장관이라든지 뇌출혈이 올 수 있는데 뇌출혈은 훨씬 더 적은 퍼센트로 와요. 그래서 이 에드아스피린에서도 이 임상을 진행할 때 이 5년 미만으로 이제 환자분들이 복용할 예정인 거잖아요. 암 환자분들이 아주 장기간 아니고 5년 정도의 복용이면 뇌출혈의 위험을 걱정하진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장기간 복용하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위장관 출혈 포함해서 0.2% 미만이기 때문에 크게 여러분들이 지금 막 당장 복용했을 때 위장관 출혈이 나거나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그걸 지금 걱정이 돼서 복용을 안 할 건 아니세요. 다만 내가 원래도 술을 많이 먹는다든지 원래 위궤양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출혈이 나실 수 있겠죠. 위장관 출혈이. 근데 위장관 출혈은 생명을 위협하는 부작용은 아니고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대뇌 출혈인데 이거는 장기간 복용했을 때 일어나거나 그리고 일어나도 그 퍼센트가 보통은 0.01% 이하로 낮아요. 이 생명을 위협하는 대뇌 출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암 환자분들이 단기간으로 복용할 경우에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하지만 항암 때문에 혈소판을 낮추는 분들 같은 경우는 10만 개 이하로 혈소판이 내려가는 경우, 그 다음에 그게 아니어도 항암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항암제는 혈소판 수치를 낮출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드시면 안 된다.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에드아스피린에서는요, 이렇게 8주간 약을 복용해서 부작용이 특히 뭐 위장관이라든지 이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천식의 악화라든지 이런 게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분들은 그 이후에 이제 5년간 계속 지속적으로 드시는데 3개월에 한 번씩 만나서 혈액 검사하고 아니면 전화로 환자분 인터뷰하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암 환자분들 대부분 대학병원이든 어디든 3개월에 한 번씩은 대부분 피검사 하시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만약 드시는 분들도 혈액검사 문제 없는지 항상 확인하시는 거는 3개월에 한 번은 기본으로는 항상 하시는 거 만약 드시게 된다면 가까운 내과라든지 가정의학과에서 하시면 되고요. 또 내과나 가정의학과 선생님하고 상의할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걱정이 되시면 대학병원에다도 한번 물어보셔도 돼요. 이 아스피린에 대해서 내가 먹는 게 걱정이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항상 득이 더 큰 분들이 드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득, 아스피린을 드셔서 득이 더 되실 분, 득이 더 되신다는 건 뭐냐면 사실 암의 부작용은 더 큰 문제거든요. 암의 부작용은 전이암인 거고 그 다음에 전이암은 이게 완치가 불가능한 암으로 우리가 보통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생존율하고 그냥 직결되어 있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 아스피린의 부작용보다 오히려 지금 더 위험한 게 암의 부작용인 분들, 전이암의 가능성이 큰 분들, 지금 전이암인 분들, 이분들이 사실 복용했을 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번만 다시 정리해 볼게요. 아스피린은 복용할 때 100mg짜리
또는 80mg짜리도 약국에 있으니까요. 이거 하루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식후에 동일한 시간에 드시면 됩니다. 자, 그럼 누가 드시면 좋으냐면은 보통 3기 환자나 4기 환자분들, 그 다음에 췌장암, 담관암 환자분들은 재발이 너무 많기 때문에 1기, 2기여도 드셔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드실 때는 4기 환자분들은 지속적으로 항암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항암이 혈소판 수치를 10만 개 이상으로 유지시켜 줄 때만 하는 거고, 혈소판 수치를 낮추는 항암을 할 때는 하시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항암제가 바뀔 때는 항상 6주 동안 지켜본 다음에 혈소판 수치 괜찮은 다음에 시작하시는 거다 말씀드리고요. 3기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표준치료 그냥 다 끝나고 나서 수술을 다 마치고 나서 6주가 지난 다음에 혈액검사 한번 해보시고 시행하시면 되고, 자, 수술하고 항암으로 마무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항암 끝나고 4주 후에 피검사 한번 해보시고 혈액수치 검사상 문제 없으면 시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드실 때는 8주간 연속으로 드셔보시고 위장관 장애라든지 이명이라든지 아니면 천식의 악화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이런 게 없으면은 표준치료 끝나신 분들 5년 복용하시면 되는데 적어도 2년은 복용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이 췌장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앞당겨서 복용하시면은 좋기는 하다. 왜냐하면 너무도 전이가 많기 때문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 아스피린이라는 약을요, 미국에서는 한 3천만 명 정도가 복용하고 있대요. 그런데 그 중에서 5분의 1인 600만 명 정도가 의사의 처방 없이 일반 의약보험을 구매해서 복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 또는 영국 같은 경우 그렇게 복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심혈관 예방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대장직장암, 워낙 이제 비만인 분들이 많잖아요, 미국에. 그래서 대장직장암에 안 걸리려고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보통 많이들 드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의약품으로 그냥 많이도 드시기도 하는 약이 아스피린이기도 하는데, 하지만 출혈이라는 위험 때문에 우리가 그거는 경각심을 갖고 여러분 드셔야 된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좀 당부드리고 오늘 내용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 이제 올라가고요. 제가 오늘 한 내용 중에서 좀 부족한 것들, 여러분들이 더 많이 궁금해하실 내용들 또 조금 더 추려서 다음 영상에 필요하면은 올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정말 제대로 복용하고 암치료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암 치유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